안녕하십니까. 저기 여러분들과 같이 선택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된 민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선택 과목 선택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이시죠? 먼저 좀 파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혹시 민법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뭐 중개사 시험이건 어떤 시험이건. 예. 그리고는 없죠. 뭐 별것 없으시죠. 자, 이제 나간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들 먼저 오늘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여지까지 이제 선택 과목 선택 특강을 해본 적은 없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받으신 제본 있죠? 통상 이제 이즈음부터는 제본을 가지고 선택 과목 선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이제 법학의 전제 지식 강의를 주로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의를 따로 개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과목 잘 아시다시피 회사법, 상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또 선택 과목으로는 행정쟁송법 중에 특히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과목 형태로는 물론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편. 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각 과목의 속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각 과목의 법학적 속성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득점입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득점하기 쉬운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것일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바로 말씀드리면 일단 회사법 물론 더 많습니다. 법조문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0여 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장으로 풀어넘기면 1000개 이상의 문장이 나옵니다. 종래 여지까지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여러분들께서 상법을 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지식이라든가 세법 지식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와 즉 쉬운 말로 실무와 많이 연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여지까지는 상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대세가 상법 회사편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의 대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이 대세가 꺾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이라든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파트를 조금 더 많이 선택하시는 형태로서 이제 지금 추세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량입니다. 사실 조금 더 이유를 기준으로 본다면 실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시험이 붙어야지 실무가 존재하는 것이지 시험에 붙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실무를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붙고 나면 실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면 물어보죠, 그렇죠?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겠냐.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시험 통과다. 그 점에서는 분량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예컨대 회계, 그 다음에 세법,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단 이것을 주로 선택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과목 중에서는 또 어떤 것이 또 분량면에 있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민법 총칙은 그냥 아주 법조문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50에서 180개 그리고 그 정도 수의 문장이
회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법조문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첫 문장 대 근 200개의 문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분의 1 분량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행정소송법은 법조문 문장수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60개 문장수를요. 기준으로 본다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면에 있어서는 상법 회사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이제 민법 총칙이 그 다음 분량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맨 마지막 분량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분량면, 그 다음에 시간 안배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민법 총칙이나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들 선택하시려고요. 아직도 대세는 상법입니다. 됐죠? 아직도 상법을 주로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추세가 좀 이렇게 변하고는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는 뭘 또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민법 총칙에 대한 일단 한간에 여러분들 퍼져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법 총칙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민법 총칙을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책 한 번만 보시면 웬만큼 득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총칙을 공부를 하셨던 전력이 있으시면 웬만해서는 다른 과목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민법 총칙을 그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득점은 뭐 적게는 85에서 95점까지는 그 상태에서 1회독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신다라고 해도 보장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민법 총칙을 또 선택을 하시려고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민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져 있는 소위 낭설들입니다. 민법 총칙은 특히 민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부파 중에 하나인데 민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안에서도 채권법 총론과 그 다음에 채권법 강론, 그 다음에 친족법, 그 다음에 상속법, 여기까지로 분파가 나누어 있는 것이 민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모든 법학의 꽃이라고 보통 보통 이제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민법 잘하는 사람이 법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들 퍼져 있는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퍼져 있는 낭설 소위 낭설입니다. 중에 하나는 민법 나머지 부분을 다 알아야지 그래야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 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법을 모두 아우른 공통 지점에 대한 엑기스입니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제도를 꼭 알아야지만 민법 총칙을 잘할 수 있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출제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중에 웬만한 용어들은 자주자주 접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만약에 선택에 있어서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민법 총칙 재작년에는 실강, 그 다음에 작년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신 상태인데 올해 이제 실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그런데 재작년, 그 다음에 작년까지 민법 총칙 선택하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세무사 1차 시험, 그 다음에 다 붙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속성은 웬만한 용어를 모두 어느 정도 접하시고 나면 민법 총칙은 굉장히 쉬워요. 민법 총칙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출제되는 수준은 어떻게 됐냐? 작년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 판례가 2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판례 2개 지문 나왔다고 했을 때 내 득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각 문제당 5개의 선택지를 줘야 되죠? 5문항으로 되어 있죠? 시험 문제가.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영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법 총칙을 선택하실 때 적어도 하실 때 주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서 예컨대 뭐 민법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많이 들어가요. 그 공부를 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살면서 여지까지 맺었었던 계약들, 그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런 문제 등이 있을 때 자꾸 이제 결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법과 민법은 굉장히 연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세법과 민법 사이에 있어서는 회계는 뭐 오히려 상법과 연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법과 연결성이 굉장히 큰 것은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공부하시고 나면 적어도 세법 공부를 하실 때 용어를 별도로 특히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불리한 면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먼저 민법 총칙부터 설명드리고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 즉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을 선택을 하시고 한 1년 정도 같이 우리 컬이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역시 기대되는 점수는 한 요 정도 상태예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민법 총칙과. 그런데 민법 총칙이 예컨대 85점이 여러분들의 이제 수험생 평균 득점이었을 때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행정소송법이 한 9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체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전체 수험생입니다. 합격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합격자 평균이고 전체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컨대 민법 총칙이 60점 나왔을 때 행정소송법이 65점 정도가 전체 수험생 평균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회사법은 56점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해를 평면적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런 형태로서 이제 득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실무나 회계 면에 있어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법 회사 편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행정소송법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득점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분량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최근 추이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혹시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시험 예컨대 뭐 행정사 시험이라든가 등을 준비를 하시면서 행정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던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네요. 그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은 그래도 민법 총칙과 같은 점수는 나오진 않아요. 그 이유는 행정소송법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법, 그 다음에 소송법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죠?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있고 상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있고 그 안에 회사편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대한민국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뭐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과 같이 행정 영역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라든가 그런 다른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없는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법은 순수 이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 이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판례 이 두 개의 싸움이 되는데 특히 이론 영역은 볼 법조문이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를 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법의 꽃이 민법이니까 그리고 그 민법에서 또 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민법 총칙이다 보니까 결국 개념은 민법 총칙에서 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민법 총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접해버리면
별 희한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은 존재합니다. 행정법은 없으나 행정소송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법조문서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은 주 준용 규정이 민사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은 이만큼이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적인 지식이 없이는 또 행정소송법만 뚝 떼내서 공부를 하면 다 암기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민사소송법은 민법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민사소송법, 민법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다 울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공부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곳에서 예컨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과거 사법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법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여기에 민법, 민사소송법을 같이 강의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강의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으세요. 하기가 아예 싫을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로 강의를 하는데 주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강의를 이루어졌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받은 되게 이제 그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받은 이제 그 연락들을 보면 웬만해서는 좋은 득점을 받긴 받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추세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출제기관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선택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 선택 과목 각 과목의 난이도는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 아무리 선택 이후의 결과는 자신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출제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득점 포인트 내지 득점 점수는 비슷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는 행정소송법은 난이도 조정이 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지까지 행정소송법은 주로 출제되었었던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60개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개의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출제자는 40문제잖아요. 그렇죠? 각 문제당 2.5점이죠? 그 다음에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면 문장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5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총 100개, 200개의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죠? 우려먹는데도 한계가 있게 되죠? 그렇죠? 올해도 적어낼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도 냈었다, 재작년에도 냈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 요 문장을 재출제하는 데는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례가 나와요. 자, 이제 거꾸로 또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해 겁을 잔뜩 들였었던 회사법은 판례가 나오긴 나온다만 웬만해선 출제가 안 돼요. 저 법조문 처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뭐 남거든요. 기출문제만 계속 돌린다라고 해도 그래도 어차피 점수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문장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조문 문장만 열심히 공부를 해둬도 웬만해선 점수가 크게 등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에 만약에 판례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렇죠? 행정법에 판례가 나온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많은 행정법 다른 시험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는 순간 행정법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판례 출제 비중이 늘고 있어요. 하도 행정소송법이 쉽다라고 하는 관념이 많이 퍼져가지고 많이들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 점수 조정을 위해서 계속 판례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요. 그대로 내도 돼요. 예전대로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낼 것 풍부합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총칙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가 한번 사전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받았었던 이유가 과거 한 번쯤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년 전에 공부를 하셨건 아니면 20년 전에 공부를 하셨건 웬만큼 득점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행정소송법 남들 한다라고 쉽게 잡으셨다가 판례 맞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판례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아닌 바에야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회사편, 특히 상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괴로워요. 배우시고 난 다음에 책을 막 찍고 싶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민법은 대한민국의 근간법입니다. 근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특별히 자주 개정이 됩니다. 지금도 새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상법 개정안 올릴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 통과가 될지에 따라서 여지까지 공부했었던 것을 싹 갱신해야 될 위험도 있어요.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춰서 민총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의 경우에는 개정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법은 개정이 자주 이루어진다라는 물론 이제 그 단점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강심장이시죠.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시니까 남들 믿고 같이 대세를 따라가시는 형태가 되는데 그걸 출제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은 출제 안 합니다. 그렇죠? 법이 개정됐다라는 소리는 그해 그건 시험 문제 안 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점수가 굉장히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학적인 문제 있을 때 굳이 뭐 용어 정리를 별도로 다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법 회사편을 많이는 선택을 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설명 부분들입니다. 간단히 득점만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린 것이고 이게 이제 아마도 이제 조금 이따 이루어지게 될 강의 설명 앞서가지고 이제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과목의 속성 다음에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이미 그 다른 과목은 개강이 다 되신 상태이지요. 그렇죠? 회계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모두 공부를 진행 중에 계신데 만만튼가요? 만만하십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과서 내지 서적만 보면은 그거는 베개죠. 보도블록처럼 생겨가지고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입니다. 시험날. 그 전날. 이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날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평온 상태로 이루어지게 돼요. 시험장에 갈 때나 좀 마음이 두근거리다가 시험 감독관 입시를 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체념 상태로 이제 빠져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일단 깍두기고 그 전날입니다. 이 전날 여러분들이 1년간 공부를 하셨던 것을 한 번 돌릴 수 있으면 그 시험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전날 여러분들이 1년간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해도 요 날 한 번 보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 시험은. 그렇죠? 뭐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남는 것이 많겠지.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회계 내지 세법 중에 배우셨던 걸 기억나십니까? 지금 지난주라고 해봤자 4일 전이죠? 4일, 5일 전이실 텐데. 기억나시나요? 다 나십니까? 책 덮으면 사라져요. 나만 바본갑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 차이는 없습니다. 예컨대 대학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어렸을 때 친구가 더 좋았으면 대학 안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엄마가 무서웠다라고 하면 대학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사람 능력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고 해도 시험 전날 여러분들께서 1년간 공부를 하셨던 것을 봐야 이날 득점이 나오는 것이지, 이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득점은 이날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두실 게 이날 내지 그 전날, 이 양이틀, 이때 여러분들께서 1년간 배웠었던 것을 한 번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원가 관리나 재무회계, 이 두 개를 하루에 볼 수 있을까요?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두꺼운 책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기 시작하시죠? 시험 공부를 하시고 일주가 지났다면 해당 부분을 반드시 노트 한 페이지 내지 포스트잇으로 2개 정도 분량이 나올 정도까지 압축을 해서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날은 기억 못합니다. 아셨죠? 마냥 교과서에다가 다 표시해 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두꺼운 기본서가 있는데 여기에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 가필까지 하면 분량은 2배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시험 공부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즉 내지 시험 전날 봐야 될 지식의 양을 줄여나가는 작업이지 이날 봐야 될 분량을 늘려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책에다가 가필하신 분들은 시험 전날 반드시 이걸 보게 돼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책의 분량은 1.5배나 많게는 2배로 증가하게 되어버리고요. 그날 못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것을 별도의 노트 내지 공책을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포스트잇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노트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확실히 숙지된 것 같다. 그럼 버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그 시험 전날 그걸 못 봐요. 아셨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요령만 조금 더 갖추셨다라고 해도 적어도 1차 객관식은 통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갖춰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게다가 어려운 거 하시니까요. 회계나 세법은 굉장히 어려운 분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셨죠?